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지속되는 테이퍼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러면서 계속되는 증시의 하락,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면서 돈잔치는 과연 끝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 다음에 현 시장에 대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게 테이퍼링이란 이슈와 함께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해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 패닉셀링, 셀코리아, 우리나라 종목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누적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6조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겠지만 이 당시에 8월 13일에 2조에 달하는 매도세가 한 번에 나와주면서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을 보면 외국인들이 2조에 한 번에 매도를 했던 게 문제지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큰 물량을 던진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지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사례, 차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팔았던 적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2조에 달하는 매도 자금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2017년도죠. 2017년도에도 증시가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서 이제 1월달부터 이제 8월달까지 큰 폭으로서 코스피 증시가 상승해줄 때 이 당시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하락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 당시에도 외국인의 1조 원에 대한 순매도 폭탄이 나왔다. 4년 전 버냉키 쇼크가 대잡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증시가 하락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 당시도 뭐 9,800억 가량에 대한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 다음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것만 보면 강태공 전문가님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8월달 이때 하락이 나오고 이 다음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증시 상방으로 끌어올렸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하락이 나온 거는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증시 하락이 왜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엔 직접적으로 증시는 상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하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 아니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때 매도세가 더 강했던 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었고요. 이때 증시 하락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여파를 엮었던 거고, 왜 하락을 시켰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외국인이 이전에도 2조 원에 달하진 않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그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척하고 뭐 했다? 증시는 반등을 크게 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하락에 대한 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락과 함께 최근 증시가 하락도 나오고 있어요.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뭡니까?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증시의 하락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가지고 이걸 악재라고 논한다. 그거는 진짜로 뭐 너무 짧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던 이슈를 보자고요. 과연 테이퍼링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이 출렁거렸느냐? 자, 봅시다. 과거에도 어떤 이야기 있었냐고 하면은 이런 건 앞에 건 다 무시해. 뭐 리먼 쇼크 때 뭐 리먼 사태 이후에 뭐 양적 완화를 펼쳤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시하고 이것만 보자고요. 2017년부터 양적 완화로서 총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약 5천
5천조 원이죠. 늘어난 보유 자산을 축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9년도 10월 정도쯤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 뉴스도 2019년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9월 뭐 얘기하면서 어쨌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 당시도 뭐냐고 하면 뭐 했습니까?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보유 자산을 축소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자, 이 안적 완화의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일종. 보면은 이제 뭐예요? 금리 인상을 뭐 예상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어쨌든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한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냐고 하면 2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 다음에 이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017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7월까지 2차 테이퍼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가 미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자금 공급은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2017년도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매입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만기 도래분에 대한 재투자 규모를 줄임으로써 연준 자산을 축소하고 시중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했던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 하게 되는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에 비슷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과거 이제 2014년도 당시와 2017년도 당시 어디에 합산가 봤을 때 이번에 시행되는 테이퍼링이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준의 자산을 줄인다.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두 번째 2차 테이퍼링에서 연준 자산을 축소하고 시중 유동성을 적극 더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는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연준 자산 축소 쪽에서 봤을 때는 과거 2017년도에 이 테이퍼링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황에 대해 분석을 함에 있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이퍼링이란 것 자체가 2017년도의 테이퍼링과 흡사하다면 우리는 17년도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봤더니 뭐한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 보면은 실제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2019년도에 끝날 때까지 증시는 계속 상승해요. 이 당시에 하락이 나오긴 해요. 이 당시의 하락은 아까 얘기했던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이 테이퍼링을 하든 말든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이 당시에 하락하다가 올라가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락은 뭐예요? 이 당시에 하락은 뭐 때문이었다? 미국 나스닥 이제 미중 무역 전쟁 2018년도.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미중 전면적 무역 전쟁하게 되면 중국 증시 30%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17년도.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이 단기적인 하락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지. 실제로 아까 뭐라 했어요?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아까 뭐 했습니까? 2017년도 10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이어졌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올라갔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테이퍼링이라는 효과를 놓고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 커플링 효과라고 하죠. 커플링 효과.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고 미국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 빠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뭐예요? 미 증시는 지속 상승분을 이어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어갔다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이 하락은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는 왜 빠졌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 빠졌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미 증시는 올라갔고 그 당시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여기 나오죠. 우리나라 증시는 그 당시에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2017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이때 그냥 완전 이때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박스권에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냥 논 거예요. 계속 놀아주고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는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더 컸죠. 그 제약바이오로서 이제 뚫어대버리고 대파동을 뚫어대버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테이퍼링이 악재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최악의 변수는 기껏 해봐야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 박스권 매매가 뭐예요? 박스권 매매 굉장히 쉽죠. 박스권은 말 그대로 박스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점에서 그냥 박스 지지하는 거에서 사고 저항대에서 팔고 지지 사고 저항대 팔고 이것만 반복해도 돈 벌 수 있는 게 박스권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해봐야 최악의 변수는 박스권이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악재라고 저는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거의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크게 와닿았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이때는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는 보면은 뭐라 해요? 버냉키 당신 연준 의장이 2013년 5월 22일에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전혀 맞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때려봐.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방어 태세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과거의 테이퍼링이 악재였던 거는 굉장하게 뭐다? 훅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각도 안 했던 게 갑자기 훅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뭐야? 지금은 이게 보면은 예상까지 하잖아.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보고서 낸 거긴 한데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걸 시장에 계속 언급하고 있고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할 것 같고 금리 인상은 2023년도 3분기 정도다 라고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는 걸 가지고 악재라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가만 누가 나 너 때릴 거야 너 때릴 거야 때려봐 하다가 맞는 거라 갑자기 얘기하고 나서 훅 치는 거랑 달라요. 난 맞을 거야를 예상하고 있으면 충분히 안 아프진 않겠지만 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과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절대적으로 다른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악재를 놓고 봤을 때 증시의 하락보다는 우리는 박스권 행보까지는 최악으로 열어둘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예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뭐가 되냐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스닥 차트네. 어쨌든 뭐 그래. 이거 코스피가 나스닥 미안해요. 순서 좀 엇갈렸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훅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게 확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악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스닥이 뭐예요?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다오가 어때요? 나와도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지금 미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 악재가 증시에 영향을 안 끼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이거를 이야기했죠.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커요. 제일 큰 게 뭐냐고 하면은 B2. 주가 떨어지는 삼성전자 B2 주식 강제 처분합니다. 반대 매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벼랑 끝에 몰리는 0급 B2 대출 규제 테이퍼링 주가 하락 0급 B2 사면 초과. 근데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공매도라는 제도, 아까가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고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걸 그냥 끌고 가면 뭐가 되냐? 신용잔고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그냥 끌고 가면은 매물대가 되지만 이걸 공매도를 이용한 하락을 유도시킨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와 함께 뭐까지 들어옵니까? 매도세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에서 공매도 찍어 눌러요. 개인들이 손절합니다. 손절하면서 밑에서 다 받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날려버리면 위에 매물도 없지. 완전 일석이조 효과죠. 그래서 B2가 늘어나면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아까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정확하게 반등점을 찾았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이때 정확하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증시의 반등이 나왔고 이때까지는 뭐가 나왔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풀로 갖다 찍어버렸습니다. 왜? 이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빚내서 주식 투자는 첫 12조 돌파, 신용융자 잔고 비중 상위 바이오 남북 엮이는 게 2018년도였고요. 이때가 뭐였냐고 하면은 역대 최다치였거든요. 역대 최다치.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 가지고 3년 내내 증시를 하방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이제 다 때려버리죠. 여기서 개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누구? 빚쟁이, 비투 개인들만 죽어나고 이제 공매도 이제 뭐합니까? 금지시키면서 그때부터 증시 폭풍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락은 사실 신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신용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보면은 이거 지금 뉴스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B2 때문에 주식 강제 처분합니다. 반대매매도 이제 14년 말 최고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반대매매 이거 조금만 더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박스 하단을 터치할 거고 그러면 증시 반등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뭘 대응을 한다기보다 그냥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빚쟁이들 와서 털려라. 미안하지만 B2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털려줘야지만 증시 반등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제가 보는 예상은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이런 느낌이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960에서 70선 정도를 지켜낼 거예요. 사실 좀 더 열려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박스권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테이퍼링 이후에 박스권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한 950포인트 정도 조금만 더 밀리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KO를 할 것도 없고 조금만 그냥 한두 방 정도 하락만 더 견디면은 증시는 상방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 대선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표심을 사로잡아요. 표심.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2030, 20대, 30대 세대를 잡기 위해서 청년 표심 잡기 위해서 분주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20대, 30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20대, 30대들이 이번 정권에서 참 아쉽지만 다 포기했잖아. M4 세대라고 하잖아.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가지고 정말 이제 지금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로 어차피 저금해서 집을 못 산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주식시장에 다 뛰어들고 뭐 했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뉴스가 뭐가 있어요? 미래가 두려워하는 MZ세대, 믿을 건 떡상품, 김민지 씨는 주식에 올인을 외친다. 이게 근데 김민지 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주식에 올인을 외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폭락이 지속된다. 다음 대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현 정권에서 뭐 증시 뭐 기관을 통한 연기금을 통한 증시 방어를 나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증시 방어에 대한 어떠한 브리핑을 하든지 함으로써 증시는 지켜내야 돼요. 증시를 못 지켜낸다? 아쉽지만 그냥 지금 노리는 2030 표심을 그냥 버린다로 봐야 돼요. 지금 정권 만약에 증시 무너뜨린다? 그러면 큰일 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표심을 지키기 위해서 증시 방어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사면 좋으냐? 아까도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도 뭐라 했냐고 하면은 이게 나와줘야겠죠.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이제 개파락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폭의 개파락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일수록 개인들이 이제 신용을 많이 찍어서 이제 반대매매 나간 그런 종목입니다. 단 이거 있죠? 악재를 통한 개파락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악재가 나오면 다 시초에 매도하기 때문에 악재를 통해서 개파락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진짜 악재를 통한 거고 아무런 이슈도 없어. 그냥 오늘도 시장 그대로인데 잘 봐요. 예를 들면은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 3% 빠지고 오늘 시장이 또 마이너스 2% 빠져. 내일이 보합에서 출발해도
3거래일째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개파락 출발한 종목이 있어. 그런 종목을 좀 노려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 자 개파락을 하는 종목이 바닥을 잡는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풀매수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야? 자, 만약에 지금이 코스피가 3060이잖아. 근데 만약에 3000까지 밀렸어. 만약에 코스피가 3000까지 밀렸어. 근데 원래 코스피 3000일 때도 2000원이었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2000원이었던 종목. 그리고 코스피가 3300인데도 뭐 2200원 뭐 이런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코스피가 3000 왔는데 주가는 막 한 1500원이다. 그러니까 뭐야? 과거 3000과 똑같은 3000이 왔지만 올라간 적이 없는데 주가는 1500원이다. 그러니까 올라간 적이 없이 주가는 빠졌다. 그런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개인들이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이 또 그냥 손절을 치면서 판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승 때 상승분이 없지만 시장 하락 때 시장 상승 대비 더 밀린 종목이다. 그런 종목은 그냥 개인들의 손절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과 함께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원래가 2000원이었으면 2000원 자리로 찾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일치하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풀매수했을 때, 내가 쓴 풀매수했을 때 분명히 시장 반등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거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